린디와 마이클은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린디는 항상 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6월 11일 그렇게 린디는 꿈에 그리던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부부는 막내딸의 이름을 아자리아로 지어주었죠. 아자리아는 아프거나 배고플 때가 아니면 거의 울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인 마이클은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고 목사로서 전국 각지로 출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린디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손꼽아 남편의 휴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자리아가 생후 구주가 된 1980년 8월 13일 그들 가족은 퀸즐랜드주 북서쪽의 집을 떠나 다윈이라는 해안 도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으로 가는 도중 길을 따라 여러 명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1980년 8월 16일 마이클 가족은 울루루에 도착합니다. 울루루는 거대한 바위산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198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곳에서 아자리아를 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여름 휴가를 맞아 국립공원에 마련된 캠핑장에는 수백 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가족은 캠핑장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설치하였죠. 다음 날인 8월 17일 아침, 마이클 가족은 주변 야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은 사진 애호가였고 아내와 아자리아에게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었죠. 저녁에 캠핑장으로 돌아온 린디는 아자리아의 기저귀를 갈고 흰색 점프수트와 니트를 입혔습니다. 6시 30분경 부부는 아자리아와 첫째 에이든을 데리고 공공 바비큐장으로 향했고 다른 야영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건은 텐트에서 쉬고 있었죠. 부부는 바비큐장에서 젊은 부부였던 크레이그와 셀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셀리는 당시 린디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비큐장과 텐트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서 텐트는 훤히 보였고 아자리아가 텐트에서 운다면 바비큐장에서 들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오후 8시가 되자 린디는 아자리아와 에이든과 함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사막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린디는 아자리아에게 3개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때 에이든은 배고프다고 말했고 린디는 차에서 먹을 것을 꺼내 에이든에게 주었죠. 그리고 린디와 에이든은 다시 바비큐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크레이그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린디에게 아자리아가 우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린디에게 텐트로 돌아가 보라고 알렸죠. 린디는 텐트로 돌아갔고 곧 비명을 지르며 린디는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린디는 겁에 질린 채 들개가 아자리아를 데려갔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린디에게 들개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물었고 그녀는 바비큐장과 반대 방향으로 들개가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과 크레이그는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날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야영객들은 소동을 듣고 아자리아를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린디는 경찰에게 아자리아를 보러 텐트로 갔을 때 들개가 텐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들개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린디가 텐트에 들어간 후 요란 바구니를 확인했지만 아자리아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담요는 뒤죽박죽 헤쳐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혈액 몇 방울이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텐트 앞당에는 무언가 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린디의 증언과 몇몇 야영객들도 들개를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들개가 아자리아를 물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린디가 비명을 지르기 5분 전 그곳 주변에서 들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자원봉사자 300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들개의 발자국을 발견했고 발자국의 깊이로 보아 들개가 분명 무거운 무언가를 물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과 뒤섞여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아자리아의 가족은 캠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자리아가 들개의 공격으로 살아남았다 해도 낮은 기온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아자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신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날 아자리아의 가족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경 날이 밝자 수색은 다시 시작되었고 경찰은 가족 텐트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아자리아의 요란 바구니와 담요에서 여러 개의 동물 털이 발견되었고 또한 담요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자리아의 몸무게는 불과 4.5kg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들개가 아자리아를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약 25마리의 들개가 살고 있었고 일부 들개들은 이전에 먹을 것을 찾으러 텐트 안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죠. 아자리아가 실종되기 2달 전 6명이 들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았고 6월 23일에는 3살 배기 여아가 들개에게 물려 차에서 끌어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자리아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3명의 아이들이 들개에게 습격당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들개 피해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 순찰대는 상부의 허가를 받아 들개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호텔에 체크인한 뒤 수색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수사 진행 상황도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이틀 밤을 보낸 후 부부는 아자리아가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 8월 19일 부부는 호텔에서 기도를 마친 후 퀸들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의 묘한 침착함과 아자리아의 운명을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언론과 대중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개의 공격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들개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죽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3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자리아를 발견하지 못했죠. 결국 순찰대는 아자리아의 유해라도 찾길 희망하며 울루루 지역에 있는 들개들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자리아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인 8월 24일 오후 4시경 한 가족이 캠핑장에서부터 5km 떨어진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기 점프수트와 찢어진 기저귀를 발견합니다. 그 가족은 뉴스를 통해 아자리아의 실종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증거물을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목선에는 혈흔과 찢어진 부분이 남아 있었고 왼쪽 소매에도 찢어진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티셔츠에도 혈흔이 남아 있었고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찢어져 있었지만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옷에서는 인체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프슈트 안팎에서 9개의 동물 털이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들개의 타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발견되기 12시간 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일부 증거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옷은 부부를 통해 아자리아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옷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옷 상태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들개 3마리에게 기저귀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발견된 아자리아의 기저귀와 달리 그 기저귀들은 완전히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염소 시신에 점프수트를 입힌 후 실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들개는 점프수트에서 염소를 끌어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한 점프수트는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 10월 1일 경찰은 린디에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면을 요청했지만 린디는 종교적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린디는 최면이 일종의 주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점차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부의 집을 지나치면서 경적을 울리며 괴롭히기도 했었죠. 또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 부부가 사이비 종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잘못된 연결로 인해 아자리아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린디에게 마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수많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생물학자와 들개 전문가는 들개가 9kg을 입에 물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개 한 마리가 아자리아의 무게만큼의 고기를 20분 안에 먹을 수 있으며 만약 무리가 먹었다면 훨씬 더 빨리 먹을 수 있다고 밝혔죠. 또한 들개는
10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합니다. 그래서 아자리아가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난 들깨의 뱃속에서 아자리아의 유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들깨가 일반 개보다 늑대에 가깝다고 알렸습니다. 그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들깨가 아자리아를 데려가 점프수트에서 꺼내 잡아먹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부는 아자리아의 실물 크기의 사진을 들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 삶을 시작하고 살아있는 두 아이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결론에 불만을 품었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후 영국의 법의학자인 제임스는 아자리아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자리아의 점프수트에서 발견된 찢어진 자국이 가위로 자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법의관은 아자리아가 덮고 있던 담요의 찢김이 들깨의 이빨이라기보다 날카로운 도구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1981년 9월 19일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며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클의 자동차를 조사했고 문 손잡이 안쪽과 계기판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또한 부부의 집을 수색하던 중 작은 관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대해 마이클은 금연 캠페인에 사용한 소품이라고 알렸죠. 당시 DNA 기술은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혈흔을 통해 태아 헤모글로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아 헤모글로빈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혈흔에서 태아 헤모글로빈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에 남은 혈흔에 대해 마이클은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죠. 곰곰이 생각하던 마이클은 두 아들 모두 차 안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행인을 태운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2년 2월 1일 검찰은 린디가 살인범이며 마이클은 공범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린디와 마이클은 무죄를 주장했고 침착하게 행동했으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1982년 9월 13일 린디는 임신 7개월 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하게 됩니다. 이때 아자리아가 실종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죠. 검사는 린디가 아자리아를 재우겠다고 텐트로 향했을 때 실제로는 차로 데려가 가위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린디는 들깨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사람들이 아자리아를 찾고 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아자리아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들깨가 사람을 잡아먹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또한 점프수트의 찢어진 부위가 가위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죠. 이어 검사는 부부의 텐트에서 들깨의 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검사는 점프수트에서 발견된 동물의 털이 고양이 털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태아 헤모글로빈 실험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그 차량은 오랫동안 가족이 사용했기 때문에 혈흔이 어디에서나 묻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멜버른 대학교 전문가는 점프수트에 찢어진 자국이 들깨가 물어뜯은 자국이라며 증언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법의학자 제임스의 흑역사도 거론했습니다. 1972년 한 살인사건에서 제임스에 의해 누명을 쓴 인물이 있었죠. 사건 당일 바비큐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셀리도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린디가 아자리아를 재우고 바비큐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죠. 1982년 10월 29일 배심원단은 6시간 30분 동안 심의 끝에 린디와 마이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고 린디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디는 선고를 받고 3주 후인 1982년 11월 17일 여아를 출산하기도 했었죠. 이후 부부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국립공원 순찰대원은 최근 들깨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언론에 편지를 보냈고 아자리아가 들깨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알렸습니다. 1984년 5월 3일 수많은 사람들이 린디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죠.
캔자스 주립대학의 전문가는 들깨에게 아기 점프수트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아자리아의 점프수트의 찢어진 부분과 동일한 찢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자리아의 점프수트에서 발견된 9개의 털을 다시 조사하였고 그중 2개는 사람의 것이었으며 1개의 털은 알아내지 못했고 나머지 6개의 털은 들깨의 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태아 헤모글로빈은 다른 단백질과도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6년 1월 26일 울루루 국립공원을 탐험하던 한 영국인이 조난당해 순찰대가 수색하던 중 아기의 니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이 니트는 아자리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검사는 아자리아의 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린디가 만들어낸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었죠. 니트의 발견으로 린디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다시 분석하였고 린디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차로 가서 아자리아를 살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88년 9월 마침내 부부는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린디는 90만 호주달러, 마이클은 40만 호주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린디와 마이클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혼했고 각각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자리아의 사망 원인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자리아가 사라진 지 30년이 지난 2010년 8월 17일 린디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자리아의 사망 원인을 들깨에 의한 공격으로 수정해달라며 정부를 향해 호소하게 됩니다. 2012년 2월 그렇게 아자리아의 사망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9살 남자아이가 들깨 2마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4살 여아도 들깨에게 습격을 당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캥거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들깨는 왈라비와 같은 대형 동물도 잡아먹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6월 그렇게 아자리아의 사망 원인은 들깨의 공격으로 수정되었습니다.